자, 요번에는 이제 당나라의 이제 사회 경제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예. 그래서 먼저 그 농업혁명하고 상업혁명 내용을 좀 볼 텐데요. 뭐 이 내용은 당나라 말부터 송나라 때까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거 당송 병역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뭐 송나라 가서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서는 당나라 때 잠깐 이제 좀 언급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몇 페이지 펴시냐면 합격자 서브노트 좀 펴보시고요. 511페이지 펴보세요. 511페이지. 자, 사회혁명의 여러 측면 해가지고 쭉 나와있죠. 그래서 농업혁명하고 상업혁명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당 말부터 해서 송나라 때까지 이제 주로 이제 했던 건데, 요 내용은 송나라 때 좀 자세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1번 학기에서는 이 농업혁명하고 상업혁명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특히 경도학과에서는요. 그래서 당송병역기하고 관련돼가지고 연결시켜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당송 병역기 문제는 한 문제 나왔나?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학자들이 중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본 학기 견해는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보면 농업혁명에 농기구가 발달됐고요. 그다음 윤작 체계가 고도화됐는데 그래서 이제 전작은 이제 밭전자죠. 밭전자에다가 그 밭농사를 의미하죠. 자, 반농사인데 송맥두라는데 속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조를 의미해요. 조. 매는 보리를 의미하고요. 두는 이제 뭐냐면 콩을 의미하죠. 조와 보리와 콩을 이제 2년 3년 3모작을 짓고 수작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죠. 물을 가둬놓고 이제 하는 건데 도와 맥을 짓는다. 예, 도라는 건 쌀도자죠. 쌀. 그다음 맥은 그다음 보리. 쌀과 보리 같은 이모작을 이제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2년 3모작 같은 이제 윤작 체계를 이제 하는 것은 윤작을 짓는 게 뭐냐면 농업 생산력을 올리기 위한 거예요. 한 작물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작물을 밭에 지으면 일단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 시비 효과도 이제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좀 눈여겨보면 수도작인데 강남 지역에서는 주로 수도작을 하는데 수도작을 하면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이항법하고 이모작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모작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이항법이 되게 중요해요. 이항법은 당나라 중기 때부터 이제 실시를 해서 송나라 때 일반화돼요. 그러면 이모작이 이제 이항법이 이제 되면 모내기법이 같이 실시하면 같이 나온 게 이모작이에요. 그러니까 이항법하고 이모작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실시했다. 당나라 중기 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기술 같은 것들이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파종 기술 해갖고 이제 실을 뿌리는 방법인데 악마를 사용했다는데 이건 좀 그림을 좀 잠깐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악마가 뭐냐? 주로 이제 수도작 할 때 이제 사용했던 건데 요게 악마예요. 예, 귀엽죠? 예, 깜찍하고요. 이게 악마. 그래갖고 이렇게 사람이 타가지고 여기 이제 그 발로 씻으면서 물 씻으면서 여기에다 이제 뭐냐면 일종의 묘를 심는 거죠. 이게 악마라고 하는 거죠. 동기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다시 넘어가서 자, 다시 넘어가서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보면요. 그 다음에 경자 품종의 다양화해서 조도와 만도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점성도가 보급돼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이제 중기 때부터 보급돼서 송나라 때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도는 빨리 있는 법, 별을 말하고요. 만도는 늦게 있는 법이었는데 점성도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저쪽 북부 베트남에서 이제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 큰 명칭이 붙은데 이들은 대부분 점성도는 조도예요. 맛이 없죠. 맛이 없어요. 이 내용을 좀 잠깐 심화과제 내용에서 좀 보면
강남 이제 수도지역에서 이제 조도 만도가 구분되고 그다음에 인도양 정미와 베트남 지역의 점선도가 보급됐다. 이 점선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이게 이제 송나라 때 기사지만 당나라 중기 때부터 이제 보급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나라 시까지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강북 지역에서는 속 대신에 이제 밀도 이제 했다. 아까 처음에 2년 3작에서 이제 속 그러니까 조를 얘기하죠. 조 대신에 조를 이제 2년 3작에서 이제 하긴 하지만 밀도 이제 있는데 밀을 이제 뭐냐면 소맥이라고요. 맥은 볼이고 소맥은 밀이에요. 그래서 밀 경작이 확산돼 가지고 모도 이제 성행되는 분식도 성행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인구 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식이 원래는 강북 지역에 이제 있다가 이게 송대에 확산이 돼요. 그래서 송대는 강남 지역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보통 강북에서는 분식을 주로 먹고 강남에서는 쌀 농사를 하니까 쌀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인구 이동 과정에서 뭐 강북의 분식이 송나라 이제 확대됐다. 분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만두라든지 밀과 관련된 음식도 있죠. 우동 같은 것들. 거꾸로 송대에 있었던 이제 부터는 또 거꾸로 강북의 쌀을 많이 먹게 되죠. 강북에서도. 그래서 식문화의 교류, 음식 문화의 교류도 이제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호수 천하족, 그러니까 호주와 숙주가 그러니까 풍년이 들면, 그러니까 소주와 호주가 풍년이 들면 그 다음에 천하가 풍년이 된다는 말 있죠. 요거는 당나라 때도 있었지만 요 말은 이제 송나라 때 많이 쓰이죠. 요건 송나라 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혁명을 볼게요. 자, 상업혁명도 당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송나라 때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아까 이제 농업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잉여 생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다음 역전제라든지 대우나 이런 전기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헌통보라는 걸 통해서 화폐 통일을 하게 되죠. 자, 개헌통보를 통해서 그 오수절 이후에 중국에서 많이 사용했던 화폐 개헌통보예요. 예. 그다음에 도량을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양세법 실시를 통해서 전남의 원칙에서 일반 송금뒤 유통경제에 편입되기 시작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송대에서 본격화되는데 요때 이제 뭐 교자, 해자 뭐 이런 것도 사용하고 도시화가 이제 송의 상업적 성격이 이제 강해지고 그다음에 상인 종류가 다양해지고 전국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등등은 나중에 제가 송강할 때 그걸 좀 할게요. 요거는 그냥 요게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족사회, 사대부, 서민사회 발전 볼게요. 당나라 중기 때부터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는데 중소지식층인 형세후 계층돼요. 형세후 계층.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원제 발달하면 문벌 귀족만 연결시켜서 보는데 실제로 이제 문벌 귀족들은 중앙에서만 있었던 계층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지방에서는 형세후 계층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문벌 귀족 외에도 형세후 계층도 장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방에서 뭐냐면 대규모 토지를 모아가지고 장원을 형성했다. 예. 자, 그리고 농촌 변화를 보면 장원제가 이제 발달되면서 장원 안에서 수백 호의 전호가 모여 생활하고 소상인과 그다음 수공업자들이 장원에 이주하면서 장원은 새로운 총략이 형성되고요. 송대 이후로 이제 총과 리가 형성돼서 요때 총과 리는 예전에 총과 리가 있었죠. 그래서 리라는 건 한나라 때 리라는 그 항촌 조직이 있었고 촌이라는 것은 이제 한나라 중 이후에 만들어진데 요때 송대 이후에 이제 형성된 총과 리는 기존의 총과 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총과 리가 형성돼서 요게 세역 부가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 그래서 촌과 리에 거주한 농민들은 세금 징수와 총락의 자체적인 방법이 필요했다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자치적인 인보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송원대 무가법이나 명청대 이갑제로 이제 발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주전호제인데 지주전호제는 이제 뭐냐면 토지를 빌려주는 사람이 지주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빌려받는 사람이 전호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지주전호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발전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 지주전을 보면
장원제가 확대되면서 이제 지주에 전환했는데 당대 때는 귀족, 이러면 여기는 또 형세호 계층이 빠졌네. 형세호. 그러다가 이제 군벌 통해서 형세호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때 전호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가가지고 학계 논쟁이 많아요. 예, 어떤 자유민이다, 예속민이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경도학과 동경학과 논쟁 설명할 때, 송나 설명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그냥 요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당대 그 국제적 문화를 보죠. 당문화의 특징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귀족적이고 국제적이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송나라의 성격은 좀 대비해서 봐야 되겠죠. 이 송나라는 거꾸로 보시면 송나라는 서민적이고 여기는 국수적이야. 예. 그래서 왜 귀족적이고 국제적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 당문화의 담당자가 누구냐 남북 조이도에 성장한 귀족 계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 성격도 상당히 귀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대표적인 귀족적인 성격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죠. 당나시. 이 당나시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사륙 변년체로 써야 되고 그 격하고 조를 격하고 성조를 다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익히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 그래서 당나라 그래서 주 귀족 계급들이 문벌 귀족들이 그걸 주로 익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특징이 이제 그 뭐냐면 당삼체라는 게 있어. 당삼체. 당삼체는 도자기 일종인데 이거는 실제로 자기처럼 실용적으로 만든 도자기는 아니에요. 자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커브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화분이나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근데 당삼체는 말 그대로 장식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사는데 주로 이제 이거는 일상생활 쓰는 게 아니라 되게 보면 장식용으로 많이 쓰고 특히 무덤에 이걸 당삼체를 많이 묻어요. 이게 부장품으로. 예. 그래갖고 이런 거는 귀족적인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나라가 또 국제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당의 영토 확대와 외국 문화에 되게 개방적이라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장안은 국제도시였죠. 다양한 상인들이 오고 활동했던 국제도시였고 동아시아 세계는 물론이고 서역 제국과 활발한 물류 구조가 있었고 국제적 문화 성격도 같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또 다양한 인재들을 주변에서 다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들을 번장이라든지 빈곤가를 통해서 흡수 통합을 하고 그들 중 일부가 또 뭐냐면 자기 나라가 갖고 당나라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뭐냐면 공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육상에서는 소고도인들이 이제 주로 하고 그 다음에 해상에는 아랍인들이 이제 활동을 했던 데예요. 자, 당나라는 동아시아 문화권을 완성했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이 나는데 형성된 것은 언제 때죠? 한나라 때죠. 근데 이제 완성한 것은 당나라 때요. 자, 배경을 보면 단제국의 영토적 확대 육도부 설치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이 직접 당나라 정치 군사적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미 정책이나 책봉 정책에 의해서 조공 관계가 긴밀한 문화적 교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당나라의 이런 개방주의 정책으로 당과 주변 국가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동아시아 세계가 정치 문화적 교류가 촉진되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화권이라는 거는 뭐냐 이건 뭐 역경과 관련된 건데 중심 문화가 있어요. 근데 중심 문화에 영향을 받은 주변 문화들이 있죠. 근데 이 주변 문화들이 중심 문화에 흡수 통합된 게 아니라 중심 문화의 보편적인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 문화의 특수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동아시아 문화권의 보편적인 요소가 뭐냐? 이건 네 가지 요소죠. 여기 유교, 불교, 율령체제 한자죠. 요 네 가지 요소를 뭐냐면 동아시아 문화권이 네 가지 요소가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면요. 각국의 당문화의 자극을 받아 8세기에서 9세기 전후 국어와 국학운동이 일어나 민족문화 발달 갖고 왔고 이걸 통일시대 신라남 해안시대 일본 고대문화
이 국풍 문화고요. 이거는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발해 문화 같이 다 자국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당나라가 제일 발달된 문화가 성당 문화거든요. 이 성당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자, 그다음에 동아시아 문화권의 4대 기본 요소가 되는 유교, 불교, 율령제, 한자가 중국 내부에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내려오다가 당대에 이르러 완성 단계에 도달했고, 이러한 문화적 완성은 당에 국한되지 않고 당나라 접촉하는 각국에 전파되어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본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본 요소 요 네 가지 유교, 불교, 율령제, 한자 이걸 좀 보면, 자, 유교는 공영당 오경전인데 이걸 대표해 줬어요. 이때는 훈구학이죠. 훈구학이 예전에 오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있는데 이걸 통일된 해석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당시 그 태종의 명을 받고 공영달이 오경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동아시아 문화가 유교주의 다시 재정립된 걸 확인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또 문제점이 났죠. 이거 오경정을 쓰고 하다 보니까 과거 시험 때는 이 오경정을 달달 외워야 돼. 그래서 이런 사상의 핵이랑 이런 것도 문제점도 등장했다는 거죠. 자, 당대에 이어서 비로소 중국적 불교가 정착됐다. 그 예전에 얘기했죠. 불교 발전 단계 3단계가 있었죠. 1단계 경기불교, 2단계 인도 불교를 받아들인 단계, 3단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화된 불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중국화된 불교가 선종이에요. 그 다음에 정토종이죠.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종교는 선종이죠. 자, 그 다음에 율령체제는 당나라 때 완성이 돼서 이제 주변에 전파돼서 고대 왕국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요. 한자는 문화의 전파 스타일에 대해서 동아시아 국제적 문자로 그 위치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상과 종교의 발전을 보면, 자, 유교의 간학화를 볼게요. 당 태종은 제국 통일의 완성과 함께 유교 사상을 통일 제국의 이념에 정복시킬 표해서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을 통일을 했는데 간학화를 이제 하게 돼요. 이때 이제 대표적인 당 태종이 공영당하고 오경정을 창작하게 했는데, 자, 이래서 이제 이로써 유교 경제에 대한 해석이 권력에 의해서 통일된 종의 다양한 해설이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점이 일어났죠. 그래서 학문이 어용화되고, 그 다음에 명경가는 유교 경전을 보는 시험이에요. 유교 경전을 보는 시험에서 오경정의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합격이기 때문에 이 당시 그 후에 오경에 대한 주석과 해석, 새로운 해석과 주석이 연구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후에 이제 새로 연구된 건 송나라 때에 들어와서 주위에서 이제 새롭게 달았죠. 예. 그래서 신해석을 하게 된 신유학이라고 하죠. 성리학 이후부터는 그 이후의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학에 대해 이렇게 훈구학이 획일화되다 보니까 새롭게 사상계에서 불교나 도교가 학살이 되기 시작해. 불교와 도교가 학살이 돼요. 그래서 유교는 그냥 시험 과목으로 하는 거고, 불교와 도교를 주로 이제 관심 있고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 도교의 문제점이 있어. 왜냐하면 이 불교 도교가 현실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이게 안사의 난 이후에 볼 수 있는데, 안사의 난 이후에 불교 도교가 그 현실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다음에 불교 도교에 대한 자체적인 반발인데 이게 어디에서 건너온 거죠?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외래 종교잖아요. 인도에서 건너잖아. 그러니까 중화주의 지식인들 볼 때 상당히 뭐냐면 타격을 받는 거야. 자존심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유학을 다시 살리자라는 것이 당 말기 때 등장해요. 예, 이게 이제 신유학의 뭐냐면 기점이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새로운 유학을 만들자는 흐름이 주도했던 것이 한유, 이고, 유정원, 그다음에 유은석 이런 사람들이야. 자,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한유라는 사람이죠. 한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종전에 오경적을 봤던 홍과학적 유학이 아니라 새로운 유학을 만드는 이제 흐름은 나타나고, 특히 인간의 뭘 관심이냐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를 비판했지만 불교에 또 영향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특히 선종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신성능에 대해서 되게 관심하죠. 인간의 마음이 어떤 건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송대 성리학에 큰 영향을 줘요. 또. 예. 그래서 송대 성리학의 기원은 요 당말 때 이런 한유 이고나 유종을 이런 사람들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좀 보죠. 한유를 볼게요. 한유. 이 한유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사람이에요. 예. 도통로 나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얘는 불교와 도교의 폐해를 이제 지적하고요. 새로운 유학 체계를 세우고자 했고요. 이 사람이 쓴 그 책이 도원이라는 책이 있어. 그래서 맹자일의 육아의 정통이 단절됐다 주장하고 육아를 부활시켜야 되는 주장한다. 이때 이제 내세운 게 도통론이라고 해요. 도통론. 도의 그 계보를 밝히는 건데, 이 도통론에서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유교와 그러니까 불교와 도교는 도가 아니다. 오직 유교만이 도고, 그리고 유교의 계보에서도 뭐냐면 맹자, 공자, 그다음 맹자, 그 다음에 훈과학인데 훈과학을 제외시켰어요. 이거는 진짜 유교가 아니다. 거짓 유교다. 하면서 원래 그 공자, 맹자의 뭐냐면 유교를 다시 부흥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나중에 정의 정호 형제 이제 그 도통령과 연결돼 갖고 이걸 부흥해서 만든 게 송학이죠. 송학, 뭐 이학.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중에 하겠지만 정의 정호 형제들도 윤과학적 유학을 뭐냐면 맹자나 공자의 정통 유학을 안 봐요. 이건 도가 아니다 하면서 건너뛰죠. 자, 하여튼 이 도통론 같은 걸 주장했다는 거죠. 도통론은 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쳐요. 그 성리학적 계보 보면 도통론 있잖아요. 정몽주, 길제부터 쭉 해가지고. 자, 하여튼 이 도원에서 도통론을 주장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성. 네, 원성. 그래갖고 이제 이 원성에서 이제 인간의 성을 출생 시에 인이, 예지, 신 5가지로 구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을 다시 상중하 이렇게 구분했는데 상중하는 뭐냐 하면 이제 인간의 이제 인성을 논할 때 성이나 상은 뭐냐면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인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중은 뭐냐면 좀 가르쳐야지 성인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는 얘네들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이게 상하가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중도 약간 이제 뭐냐면 교육을 통해 뭐냐면 상을 옮길 수 있고 하도 교육을 통해서 중을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을 이렇게 나눠서 심성을 이렇게 3품을 나눠서 교육을 통해서 상하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자, 요거는 약간 뭐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죠. 성리학의 논리하고 비슷하죠. 성리학의 논리.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성리학에 심성론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사람의 성품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성서설이나 성악설보다 좀 진보한 거다. 원래 타고날 때부터 악한 놈이고 타고날 때 절대선, 절대 악이 아니라 절대선과 절대 악의 중간에 성품을 입고 대부분 사람들 중간 성품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걸 교육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좀 진보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고인데 이고는 복성론을 주장해요. 복성설. 복성이라는 것은 원래 성을 복귀하다는 뜻이야. 이때 타고난 성이 있는데 이 타고난 성이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욕망에 의해서 가득 차갖고 나빠지게 되는데 그걸 원래 타고난 성으로 복성, 원래 성으로 바뀌게 되는 타고난 성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복성론이에요. 약간 이게 내용 자체가 뭐냐면 양지성하고 좀 비슷하죠. 양지. 그래서 원래 인간의 성은 순수무악하고 했는데 이게 자라면서 외모라든지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정세하고 서로 간에 연계되면서 원래 정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뭐냐면 성하고 나눈 거죠. 정이라는 것은 실정이라는 건 선수무악도 있지만
가성과학적인 측면도 있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타고난 성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양지를 복성을 다시 뭐냐면 바꿔야 된다. 예, 성성으로 복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 없애고 고요한 마음을 자세히 갖게 되면 본래 타고난 착한 성을 복성할 수 있다.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뒤에 나타난 성리학의 어떤 성적 논의 7단 이런 4단설, 7단선 이런 논의들이 요때부터 조금씩 등장하고 요게도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인간의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고요한 마음을 자세를 갖게 되는 거. 약간 참선적 분위기가 등장하죠. 이게 뭐냐면 뭐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요 논리들이 선종의 논리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본체의 체와 작용의 용이라는 게 있어요. 체와 용이라는 개념인데 체에서 이가 나오고 나중에 성리학에서 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선종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거 예전에 기출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 이고라든지 뭐 한유라든지 이 사람들 보면 그 당시 그 공통적인 성종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불교를 비판했지만 막상 이제 불교의 논리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의 논리들. 자, 그 다음에 유정원 같은 게 천설 주장인데 이 사람은 한유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원래 이제 천지, 원기, 음양 이런 것들이 뭐 없다. 뭐 원래 태어날 뭐 성도 없고 어떤 기도 없고 그런 음양의 관계도 없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걸 통해 인간 행위에 별을 낼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역사의 발전 성인의 의지가 아니라 성인이 마음의 심성을 닦아서 그런 의지가 아니라 세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유종호는 세를 통해서 그 당시 역사의 진화의 답을 찾아놓고 노리겠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뭐냐면 그 중국 공산당에서 좋아하죠. 왜냐하면 유물주의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유물주의 경향과 그냥 무신론적 경향이 되게 강해요. 무신론적인 경향이 되게 강하다. 자, 그래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은 앞에 이고단지 뭐 한유처럼 뭐 마음을 닦고 원래 성을 복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세를 잡고 왜냐면 역사를 세를 잡고 이 세력이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종원이 한유를 비판을 하고 요 과정에서 유은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유종원과 한유의 논쟁을 정리하죠. 그래서 유종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가 제일 중요하다. 한유는 인간의 어떤 본성을 그 인간의 착한 본성을 되돌리고 닦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천인의 관계는 새로이 추구해. 천은 만물 생성하고 인간은 만물 다스린다는 천과 인의 특징을 논하고 이 말하면 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제공하고요. 인간은 만물 다스린다. 이거 하늘의 뭐냐면 원리를 만드는 걸 바탕으로 인간은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용을 해갖고 통치한다는 거죠. 천과 인의 통치는 하고 인간의 기존한 건 인간 행위에 결정된 것이 결국 하늘의 유지와 무관하다. 그래서 인간의 기흉하고는 인간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 거지 하늘이 뭐냐면 그 의지하고 무관하다고 주장해. 이게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기계도적 세계관하고 좀 비슷해요. 유도인은 기계론적 세계관 있죠.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인격화된 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리야. 통치고 원리고 법칙이죠. 하나님은 이 원리와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인간은 그 원리와 법칙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인격화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가 만든 세계에서 움직이고 그 생활한 것에서 성합 판단을 내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는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천은 예전에 상제가 해갖고 하나님처럼 인격신을 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천이 보기에 얘가 잘못했으면 하늘 벌을 내리고 잘했으면 상소는 기조를 줬죠. 자, 상소는 여러 가지 징조를 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천인상에서 이제 부정하고 하늘은 하나의 원리고 뭐냐면 법칙이고 그것에 의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지긴 했지만
인간이 거기에 살면서 만물 주재하지만 인간의 행위 자체는 그 안에서 그냥 어, 인간의 인간의 자체적 행위 판단에서 하는 거지. 그걸 보고 하늘이 잘못됐다, 뭐냐면 못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고 성화를 판단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또 상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이런 논리는 뭐의 주장을 부정한 거죠? 한대 동중서의 청인상서를 부정하고요. 이게 또 성리학에 또 영향을 미친 게 성리학에서는 천이라는 개념을 상제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격화된 신호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의 뭐예요? 원리나 법칙으로 생각해. 그래서 약간 이제 서양에서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나왔던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처럼 똑같이 인식해요. 물론 이제 적용 대상이 다르죠. 주로 이제 그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에 적용했는데 이걸 원리와 법칙을. 근데 이제 그 유럽에서는 이 원리와 법칙을 어디에 적용? 자연세계 만물 법칙을 연구하는 데 적용했죠. 이 자연과 발달로 연결되죠. 그래서 좀 아쉽게도 요걸 좀 인간의 윤리나 법칙의 적용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 형성에도 적용했으면 중국이 훨씬 더 발전될 수 있었는데 이게 성리학의 한계였어요.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리학적인 어떤 그 세계관이 이제 요거도 나온다. 윤수의 청론에서 보인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적 불교 성립과 불교 발전 볼게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좀 얘기했던 건데, 그 당시 남북조 시대 때 국가 권력에 대탄을 받았죠. 특히 또 당나라 때도 대탄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폐별 사건을 계기해갖고, 이제 종교 안에서 자기 반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남북조 시대 미신적 주술이나, 그 다음에 가람불교 형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람불교라는 건 이제 사찰을 대규모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사람들 보여주면서 믿게 하는 그런 불교에서 벗어나서, 외면이 아니라 내면적 체의 정부예요. 그래서 종파 교단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교리를 체계화시키기 시작해요. 교리를 나름대로. 자, 불교 종파인데 불교 종파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는데 이때는 좀 개부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좀 내용을 좀 설명할게요. 자, 순화 때 만들어진 그 종파가 청태종이야, 청태종. 예. 그래서 우리가 청태종을 이제 교종과 선종의 뭐 결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종, 선종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지 중국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태종은 그냥 이제 약간 선정적 요소와 다른 여러 가지 경전을 중시하는 그런 불교들이 통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순화 때 이제 지인한 사람이 청태종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법화경을 최고로 여기면서 남북조 시대 여러 파로 갈려진 불교를 종합화시켰다. 그래서 북조의 선악과 남조의 지학을 흡수하면서 종교이론과 경정 경존 공부를 위해서 성정지의 상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날 정액상수 우리식으로 따지면 정액상수와 똑같은 거예요. 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참선유죠. 해는 뭐냐면 지혜로서 이제 뭐냐면 경전, 연구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참선과 경전을 같이 해라. 이런 수양 조치를 내거죠. 그래서 남방에서 발전됐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 사람이 강조된 게 지간이라는 거, 지간. 이거는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지간은 이제 글칠지인가? 이거야 아마 이게 지자인데 요 지자의 의미는 뭐냐면 정제에서 뭐냐면 정을 닦는 거야. 그래갖고 그 정을 닦는 게 지라고 하고 간이라는 것은 해의 의미죠. 지의 의미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해를 뭐냐면 지혜를 깨닫는 거야. 근데 이게 성과 후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닦아야 돼. 그러니까 정지에서 참선한 다음에 지를 닦는 거를 지간이라고 했어요. 약간 뒤에 이제 우리의 진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위천 이런 사람들 이제 논리와 좀 비슷하죠. 예. 자, 그래서 이 청태종이 이제 뭐냐 교선 통합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받아들이는 논리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엄종은 이제 북방에서 발전됐고요. 중간학파고 법장에 의해서 하엄종이 완성됐다. 그 다음에 이제 법상종은 유식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이 그 개조라고 하죠. 현장은 그 구마우스백 구역에 비해서 신역경을 이제 이렇게 해서 신역경을 번역을 했고, 요게 제일 중요한 게 선종과 정토종인데, 다른 종파는 당후기 때 사퇴해요. 특히 이제 패창해불이라 해갖고 당 무종 때 패창패불이라고 해서 당 무종 때 이제 패불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계기해서 이제 뭐냐면 세팅을 하는데, 성종과 정토종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선종과 정토종만은 하나로 융합돼요. 이게 좀 잘못된 건데, 왜 이게 이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선종과 정토종 우리나라 하나로 융합이 된 건 맞는데 중국에서는 좀 달라요. 이거는 중국에서는 선종과 정토종은 좀 약간 길이 달라. 성종은 주로 엘리트화된 종교예요. 참선을 강조하면서 엘리트한 종교고, 저 처음에 있을 땐 지식인들을 주로 믿었던 종교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일반민도 믿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고, 이거는 처음에는 송나라 때는 선종 때는 당송시대 선종은 엘리트화된 종교고요. 정토종은 민간의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남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미륵 하생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원나라 때 백령도도의 난이나 청말기 때 백령도도의 난 같은 거죠. 거기에 영향을 미치죠. 예. 자, 그리고 지금도 정토종이 있어요. 이거 중국에서는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선종이긴 하지만, 자, 선종의 유래는 양나라 때 중국의 달마 선법에 비롯됐으며, 당나라 때 남성종과 북성종이 갈려져 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북파는 신수, 남파는 그 해능이고, 이게 더 갈라져서 5가 7종이라 해갖고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선종 안에서 또 다양한 파들이 있어요. 자, 그 당 초기 때 해능에 의해서 교단이 형성됐고, 이 교단도 여러 개가 이제 갈려져 나갔다. 그래서 선종이 하나의 종파로서 모습을 띠게 됐다. 이것도 틀리죠. 하나의 종파가 여러 종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여러 개 있어요. 성종 안에서도. 요거는 내용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사의 난 이후에 지방 정권에 의해서 크게 한양을 받아서 번성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밀종을 보죠. 밀종은 요때 밀종은 그 우리가 아는 남아규가 아니에요. 그 티베트 종의 남아규가 아니라 진원종이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중국 특유의 이제 밀종인 진원종이 있어요. 현종 때 선무에 금강지, 불경 등 이른바 개원의 3대 승에서 전파됐고요. 대일경을 받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당 무종 때 회창패불로 선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종파가 모두 쇠퇴인데, 선종 외에도 또 살아남은 게 정토종이 살아남아요.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생각할 선종과 정토종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생각은 그 우리나라의 종교에서 불교만 얘기하는 거고, 일본하고 그 중국의 불교에서는 선종하고 정토는 좀 길이 다르다. 그래서 그 중국과 일본 같은 선종들은 다 엘리트화 종교, 사무라이 계층 믿고 지식인들이 믿는 종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불교의 이제 전반적인 성격을 호국 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온 불교는 통치자와 피의 지배층인데 특권적 지위를 꾸며주고, 그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비주의 주술적인 종교로 변모하였고, 이에 따라 큰 사찰과 부타, 불상 등이 만들어졌다. 예. 자, 근데 이런 것도 삼무일종의 번란을 거치면서 점점 성격이 변화됐다고 했죠. 이제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제 바뀌었고, 권력을 이제 뭐냐면 의지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중화시키고 대중에 전파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죠. 자, 그 한약부경은 다라리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자로 번역됐다. 원래 범어로 적혀있죠. 산스크리트어로 적혀있는 거를 한자로 번역됐고요. 한자 번역강을 3번에 걸쳐서 번역했다고 했죠. 고역경, 구역경, 신역경에 걸쳐서 이제 번역됐고, 자,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다. 그러니까 불교지만 중국적인 어떤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선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중국인들은 말을 별로 많이 하는 걸 안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 그 인도에서 건너온 중국어는 종교 그 불교는 말이 너무 많아. 버머 같은 건 쫄라쫄라 되게 많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뭐 줄여가지고 딱 한 마디 핵심 용어로 딱 내뱉는 깨닫는 선종을 되게 강조했어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중국 같은 불교들이 당대 신문이나 여기에 불교 사상이 담겨졌고, 특히 송대, 명대, 주작이나 양명학 발전에 크게 영향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선종이 주제학과 양명에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도교에도 영향인데 도교는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 당대 동교하고 그 후에 송원 때 도교가 다르다고 했죠. 당나라 때 도교는 주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송나라 때나 원나라 때 도교, 신도교는 주술적인 게 아니라 불교와 도교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이론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대표적인 구척이가 만든 전진교죠. 전진교. 자, 그래서 불교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과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는데 중국이 그 불교를 받아들일 때 그 불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도 같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천문학이나 수학, 뭐 이런 해학 이런 것들이 승려를 통해서 전파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한 발전, 도교의 발전을 볼게요. 자, 당 고조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목적으로 노자를 조상으로 해서 노자몬을 건립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당 고조 입장했던 노자가 농소 이씨의 조상이다. 이 사람이 원래가 성이 이제 이름이 이라고 했죠. 그래서 태종은 조위에서 자리를 도사, 그러니까 승려를 순서로 정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조위라는 건 아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황제가 앉아 있는 윗자리의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자리를 도사, 승려. 그러니까 도사를 먼저 주고 승려를 나중에 뒀다는 거는 도교를 더 우위에 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종은 노자에게 태상현 항제라는 종을 봉헌했고요. 축천무 때 자간 불교로 이제 바꿨다가 현종 때 도교가 부흥이 돼요. 그래서 지방엔 도교 사원을 건립하여 노자의 도덕경을 각 가정에 비치하도록 했고 숙문관에 도교 학생을 두고 그 도덕경이나 장자 교육을 하고요. 과거 시험 때 도교 학과를 뒀죠. 그래서 도사를 이제 고관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죄 중에 무종의 해창 폐불이죠. 자, 이 해창 연호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해창 폐불인데 이 사람이 도교에 좀 미쳐 있었어요. 이 무종이. 그래가지고 전국 사찰을 철거하고 승려나 비구니를 한속시키는 대규모 폐불 정책을 강행해요. 예,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근데 문제는 국가의 보호를 하다 보니까 교리상 이게 위축이 돼. 이 연구를 안 해. 벌써 사상적으로 발전이 없어. 그리고 민간 신앙에 접촉하면서 현세 이익적인 주술법으로 교리의 중심을 옮기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현세 중심적 이익적, 그러니까 현세 중심의 주술적인 방법을 되게 강조했고 이게 교리의 주요 내용이죠. 근데 요거는 요 당나라 때 도교의 특징이고요.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송나라 때나 원나라 때, 뭐 금나라 때 도교는 바뀌어. 이건 신도교라고 했죠. 신도교는 이단 주술적인 어떤 요소가 없어져요.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이론적으로 되죠. 이론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주술적 요소가 없고 이론적인 불교로 도교로 다시 바뀌게 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 도교는 천사도라고 했어요. 천사도. 천사도는 원래 위진남북조 시대 때 오도미도가 이름을 바뀐 건데 두 개의 천사도가 있다고 했죠. 신천사도, 북천사도고 남천사도 두 개의 교단이 있었는데 이때 당나라 때 이제 천사도 통일 교단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문 예술 및 과학의 발달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역사의 세월 전개에서 간찬사서가 등장했는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 수문제 때부터 그 기미가 보여.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정사 편찬에서 개인의 어떤 특정한 가문들이 주를 했는데 이 수문제는 이걸 금지시켰어. 개인에 대한 국사 편찬이나 인물 평가를 금지하고 주로 이제 왕조의 역사를 간찬 국가에서 뭐냐면 편찬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역사 있죠. 뭐 위진 남북조 시대의 역사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뭐냐 양제 뒤도 순화 금방 망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정리하고 끝났어. 그 역할을 이제 뭐냐면 당나가 이어받은 거야. 예. 그래서 수업 문제 때는 간짠사서 제도를 그냥 도입만 하려고 했지만 수가 당명했기 때문에 끝나고 그게 당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간짠사서 제도를 이제 도입했던 사람은 당태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사관을 설치해서 이때 사관은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을 보존하는 어떤 간청 이 정도에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실록청하고 지금 비슷하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관을 설치해서 국가가 국사 편찬을 담당하는 제도를 확립했고요. 이와 함께 재상이 국사를 감수하는 감수국사 제도를 넣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전에 있었던 역사들 있죠. 일진 남북조 시대 때 역사들을 재정리할 때 국가에서 그걸 주도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걸 누가 감수하냐면 황제의 명을 받은 재상이 와서 감수를 해요. 내용을 보고. 그래서 내용이 마음에 들면 그냥 놔두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원래 중국 정사는 위진남북조 전까지는 개인이나 가문이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방고라든지 방고의 한서라든지 사마천의 사기도 다 개인이나 그 집안이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가 직접 만들어. 그래서 사천서가 아니라 간천서가 되었다. 자, 그 결과 이 간천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들죠. 그러다 보니 개인이나 가문이 만든 거 속도가 어떻게 돼? 역사 편찬 속도가 빠르죠. 내용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역사 편찬의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많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다. 그렇지만 국가 권력에서 이제 쓰여진 정사는 역사 왜곡이 되게 많다는 거. 예. 그리고 역사서로서의 창의성과 비판 정신이 상실되어 문서화되었다. 그래서 그 보통 정사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왕조가 왜 건국을 했는가의 당위성을 설명하다 보면 예전 왕조의 어떤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적어놔야 돼.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역사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5사만 생각하는데 중국에서도 실록을 정리했어요. 실록 우리나라처럼 실록을. 근데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원실록하고 명실록하고 청실록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데 예전에도 실록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실록도 왕이 죽을 때 그 다음 왕이 이제 즉위하고 나서 실록까지 만들어지고 실록책이 만들어서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도 뭐냐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그 역사가 국가가 편찬했기 때문에 역사를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왕조실록도 객관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당파의 논리에 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것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당태종 때 감수국사제도는 긍정적인 역할도 했지만 부정적인 역할도 동시에 했다. 이런 걸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중에 동양사 심화과정 내용 중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읽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91페이지 펴보세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한국인의 역사관 해갖고 이게 찾아내서 써놨는데, 아이고. 한번 읽어보면요. 당초 태종 때 이런 왕조사 편찬 절차에 대해 일대 번역이 이뤄졌으니 종래까지 개인 사찬이나 가하고 역사 편찬이 정관에 위치한 사관에 의해서 여러 사관들과 함께 공동 편찬했다. 요 앞에 사관은 정부 기관을 얘기하고 뒤에 사관은 역사를 쓰는 역사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이전에 있어서 상하기, 한서, 삼국지, 후한서에서 양서, 진서, 남사, 북사 이르는 일련 왕조사는 모두 한 개인의 저작으로서 또는 부자 2대에 걸쳐 가하고 저술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 경우 저자가 도중이나 저작 도중이나 저술 왕조 후에 천자에게 이것을 알려져서 격려나 편의 제공, 포상 등을 거쳐서 흥정된 왕조를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비록 국왕의 제가 형식 측에서 이른바 정사되긴 하더라도
그 서술 체제는 어디까지 저자 개인의 의사 포부 그리고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한서하고 사기가 똑같은 한나라 역사를 다루다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시각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서술할 수 있었던 것이 저자 이 역사의 그 편집을 개인이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한 개인의 저작이기 때문에 완성하는 데는 오랜 세월을 요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사기에서 북사에 이르는 사천의 왕조사들이 완성할 때까지 소요 시일을 훑어본다면 그 비교적 단시일 내에 완결됐다고 생각하는 송서, 위설 제하고는 나머진 여러 개의 4차 왕조사는 대개 20년까지 가까운 역사를 세월 요구해 있었다. 그래서 10년에 걸린 북제서와 주서가 짧은 편에 속하고 부자 양대에 거쳐서 전후 30년에 거쳐서 장관 세월에 걸린 양서와 같은 경우도 있었다. 근데 당태종이 정관 3년에 따위 사관을 설치해서 역사 편찬 임무를 맡기고 여러 사관들로 하여금 분천하게 한 이후 왕조사는 개인의 저술이 아니라 여러 사관에 의해서 만든 편찬물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진서, 구당서, 구오대사, 뭐 송사, 요사, 그 다음에 금사, 원사, 명사 그런 것들이며 이런 엄밀한 의미에서 한 저자의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만큼 공동 편찬물이었다. 물론 이제 공동 편찬물이라도 이걸 개인이 뭐 여러 명의 개인이 와서 지멋대로 한 건 아니라 국가의 어떤 그 지침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쓰여진 거야. 예. 자, 비록 이들 왕조사에서는 저자의 이름으로 당 위징 등 원탈탈 등 같은 것이 나오긴 하지만 이들은 단지 당로의 재상이나 지책을 감수한 감수국사의 임명을 겸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그래서 이제 감수국사는 그 편찬을 할 때 총책임자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 사관에 의해 분찬됐기 때문에 편찬의 일은 어느 정도 기계적인이 됐으며 소요시일도 짧아서 대개는 2, 3년 이내로 그 완성된 책, 성서가 나온다. 그리고 다세 편찬을 일정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법례를 줬어요. 그 건두의 앞에 법례를 줘서 그 책의 뭐냐면 용도 같은 걸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법례를 둬가지고 이렇게 첨부를 했다. 이 법례의 문제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도 제 역사서를 만들 때 법례를 둬갖고 이것이 어떤 체제를 만들었고 그 안에는 뭘 담고 있고 이런 걸 간단히 설명을 하는 법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국사 편찬제도 관련된 국사 감수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다시 유직의 사통을 보자. 유직의 사통. 자, 유직의 사통은 이제 역사 이론서예요. 그래서 예전에 역사책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만 기록했죠. 그리고 역사 평가는 사찬왈, 그러니까 사관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짤막하게 기록했는데 역사 이론서로서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서에 대한 그 평가 관련된 내용은 없었어.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역사서에서 이제 이 역사 이론서는 역사가에 대한 어떤 자세, 그 가치관, 역사 철학 이런 것, 또 역사 기존의 역사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역사 이론서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체계적 역사 이론서고요. 당 이전의 역사서와 역사 체제에 대해서 체계 평론가 체제 우호를 지적하면서 역사 서술의 간찬에 반대해서 사찬을 이제 주장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역사가 갖춰야 할 재질로서 재능, 지식, 의식 세 가지도 봤어요. 특히 이제 식은 역사 의식인데 이걸 삼재라고 하죠, 보통. 삼재는 삼국사기 그 진삼국사기 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가 갖춰야 할 삼재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유지기가 했단 말이에요. 자, 식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사가는 철저한 투철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선악을 바르게 기록해야 되며 폭군과 간신히 사가의 행동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역사가의 임무는 직필에 있으며 객관적 사실 근거한 직설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지피나 직서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쓰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 이게 지피가 직서의 내용이에요. 예, 지피와 직서. 근데 직서주의하고 혼동하신 분이 있더라고. 예전에 한번 요번에 직서주의 나왔잖아요. 직서주의하고 직서는 다른 의미예요. 직서는 있는 그대로 쓰자는 거고, 직서주의라는 것은 이제 뭐하고 이제 판단해서 개서주의하고 관련돼서 볼 때, 개서주의는 성리학적 가치관과 유교에 따라서 원래 있는 명칭을 바꾸는데, 그거의 직서주의는 바꾸지 않고 뭐냐면 그대로 있는 걸 쓰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직서는 그대로 있는 걸 쓰고 다른 걸 쓰자는 거지만, 이건 사전적 의미고, 요 직서주의는 이게 일종의 이념화되는 거야.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개서주의에 대비된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얘기를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직서하고 직서주의는 좀 다른 거다. 직서 있는 그대로 쓰고 직서주의는 뭐냐면 그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역사학에 맞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개서주의 반대에서 나왔던 어떤 이념적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어떤 그 뭐냐면 이념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의가 갖다 붙인 거야. 예. 제가 이거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 좀 자세히 적어 놓을게요. 요거는요.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두오의 통정인데 두오는 제도사를 썼어. 제도사. 그래서 이 예전에 정치사 위주였잖아요. 근데 제도와 문물을 유형분류 분류해갖고 썼거든요. 그래서 역사서술의 종래 정치사나 인물 중심의 역사 편찬을 탈피해서 제도와 문물을 깊게 다루어 역사학의 새로운 소재를 제공하고 후세 역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것이 송대 정치의 통지라든지 그 다음에 마담의 문헌 통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통전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삼통이라고 하죠. 보통 통전, 통지, 문헌 통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두의 통전이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송대 정주의 통지가 나왔어요. 이게 기출에 그래갖고 요걸 이제 한번 좀 볼까 해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는 없고요. 292페이지인가요? 네, 29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저희 통지가 이제 18년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제가 따로 이제 정리해서 이거는 동양사 궤도도 없고 강자 중국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의 중국사도 없어. 우리가 보는 기본서에 없고 그 중국인의 역사관가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따로 나와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 자, 서술 방식 기전체 통사고요. 그다음 사기의 서와 한세 지 등 주로 이 서와 지라는 게 문물 제도와 관련된 거잖아요. 식하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문물 제도의 변화를 설명했다. 그래서 통전과 문헌통과 함께 보통 삼통이라고 얘기하죠. 구성을 보면 제기가 있는데 제기는 이제 제왕의 정치와 행적과 관련된 서술이고 열전은 제왕 이외에 뛰어난 인물의 행적을 서술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기전체, 인물 중심 기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뛰어난 건 제기하고 열전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심락이야. 이심락. 이게 이제 시험문에 나왔죠. 락이라고 줄여서 하는데 하나의 역대 전장제도와 학술 문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갖고 썼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독립된 학문이 형성이 된 거죠. 자, 예를 들어갖고 교수약이라는 게 있죠. 교수약은 사료의 수집방과 교감의 방법, 교감은 교류하는 방법 있죠. 이런 법을 설명해서 중국의 교수학, 그러니까 중국의 책을 사료를 편찬하는 방법에 관련된 전문서가 된 거야. 그 하나 자체가 일종의 나중에 하나의 학문이 형성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심락은 제도와 그다음에 문헌의 어떤 정리 방법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야. 역대 정장제도 학습 문학은 종합적으로 주제별로 정리한 건데 그 하나하나가 후대의 역사 외에도 다양한 학문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독립된 학문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락이다. 락. 자, 의의는 통사체제의 그 주요 의의를 강조했고 그다음 통사체제가 아니라 체제인데 고치세요. 통사체제의 중요한 의의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의의를 강조했고, 지를 개조해서 내용을 풍부해서 사회 역사의 전무를 더 인식하겠다. 지 형식 벗어나 상호 연관과 발전 과정을 문화학습 영역 간의 새로운 변화를 발전을 탐구했다는데, 요때 이제 지와 서인데 이 지와 서의 역할이라는 게 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지를 락으로 개조해서 사회 역사의 전무를 더 인식했고, 종전의 지 형식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게 상호 연관 있게 문화학습 영역까지도 새롭게 확대시켰다. 그래서 단순히 그 제도사 외에도 문화학습 영역으로 확대시켰다는데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예전에 그냥 틀리려고 낸 문제 같은데 적어도 통지 정도는 외워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락이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밑에 뭐 의의나 이런 것들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송대의 이제 그러니까 정초의 이제 통지를 이제 받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유세 백과사전. 유서는 똑같이 같은 유자죠. 이거 비슷한 유자인데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서 책을 편찬했는데 이게 일종의 백과사전이죠. 그래서 백과사전유를 보면 궁양수의 예문 유치가 있고 의세남의 뭐 북당서초, 석연의 초학기, 백과의 육첩 이런 것들 4대 유소로 뚫는다. 이런 걸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시를 보죠. 자, 당나시는 크게 뭘로 이제 나눠져 있냐면 크게 초당, 성당, 그 다음에 중당, 만당 이 네 시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갖고 당나라는 시가 발달됐다고 했죠. 대표적인 문학 장르가 시인데 이 시를 이렇게 분류할 때 크게 네 개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뛰어났던 시기가 발달했던 시기가 언제 때요? 그 당시 그 성당 때죠. 성당. 자, 성당을 중시해 볼게요. 성당은 두 번째 시기로서 요때가 이제 현종 때요. 현종 개원 첨부 시대 때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시선의 이배역과 그다음 시성의 두부인데 뭐 시에 관심 없는 분도 이백과 두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천재적인 즉흥시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 이백은 그다음에 이백은 빨리빨리 시를 이제 뭐냐면 쓰는 방면에 두부는 좀 깊은 사색과 인간의 번뇌를 통해서 시를 쓰는 상이야. 그 머리에저는 이백이 빠른데 좀 깊이 있는 시는 두부가 더 뭐냐면 잘 쓰는 거죠. 이백과 두부가 대표적인 사람이다.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당 시기에 보면 안살이 난 이후부터 60년간 중당이라고 하는데 중당의 대표적인 백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거이 장안가라는 게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이제 시를 소리를 잡고 그 내용도 평해요. 서민들이 예송했다. 근데 이거 좀 약간 오해하기인데 장안가는 이제 일상생활은 이제 물론 백거의 전반적인 게 일상생활 시를 소리를 잡는 건 맞는데 장안가는 이제 일상생활 좀 거리가 멀고 요게 양귀비하고 현종과의 사랑을 노래한 게 장안가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장안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요 부분이 요거는 백거의 전반적 시세계의 특징이에요. 예. 이 장안가는 이 서사시에도 영향을 미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원래 서장시지만 서사에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서사시에.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동명왕표 아시죠? 동명왕표의 서사시를 쓸 때도 이 장안가 체제를 많이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예, 요게 좀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소설 같은 것들이 이제 유행을 했는데 그 중에 크게 정기소설하고 법문소설이 있어요. 정기소설은 뭐 기기하고 판타지물 같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명시대 때 작공부의 원료가 됐다고 하고 법문소설은 뭐냐면 승려들이 불교 교리를 일반 대중들이 포기하기 위해서 좀 쉽게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구어체를 많이 써가지고 썼어. 그래서 이런 구어체를 바탕으로 했던 소설체가 법문소설이에요. 예. 그래서 산문과 운문의 중간 형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백화 소설의 원료가 됐다 했는데 굳이 우리가 뭐 소설 종류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중국 문학사와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정기 소설과 법문 소설 이런 것도 있다. 그렇지만 당나라 때는 소설보다는 아직까지 대표적인 장르는 시예요. 시. 소설이 대표적인 장르가 된 거는 명청시대 때 이후죠. 명청시대 때. 자, 그 다음에 공은보응운동 볼게요. 이 공은보응운동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건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자, 배경은 보면 육조 이래로 운문가 당시의 사회 발전에 눌려서 산문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육조 이래 운문가 당시 발전에 눌려서 운문의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육조 이래 운문의 발전에 이어서 이게 가를 지우겠네. 육조 이래 운문의 발전에 눌려서 이렇게 육조 이래 운문의 발전에 눌려서 산문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 있어요. 이게 운문이라는 건 시죠, 시. 예. 그래서 그 당시 사륜 변전체는 시가 발전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주이도부터 사륜 변전체 이렇게 신문이 강조되다 보니까 종전에 그 한나 때부터 이어진 자연 산문 형태의 그 문장이 발현을 뭐냐면 크게 힘을 떨치지 못했다. 그 내용을 적었는데 이게 약간 문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좀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서브노트가 좀 잘 읽긴 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게 많고 중간에 사실관계나 이런 것도 오류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내년에도 이걸 이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 모의고사도 만들어야 되고 뭐 평성국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뭐냐면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강의 진행에 맞게 그 뭐냐면 요걸 서브노트를 좀 많이 곤쳐가지고 내용을 더 추가해가지고 계속 개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이면 한 권의 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개선할 거고 지금은 이제 서브노트가 뭔 내용이 있는지 훑어보는 단계예요. 그냥 강의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내년 강의 때는 제가 요거에다가 더 플러스돼서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 내후년 때는 또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한 권 한 권씩 이제 뭐냐면 새롭게 개정해서 이제 만들 거거든요. 좀 기대를 하시고요. 내년에 다 합격하시겠지만 자 그럼 다시 내용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사륜 변전체 운문이 너무 이제 강세를 펼치니까 산문이 대신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고문 재창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륜 변전체 형식적인 것보다는 예전에 한나라 때 자유로운 산문 형태로 돌아가자. 이 고대의 산문 형태로 다시 돌아가자는 고문 부흥 운동이나 그래서 고대의 산문 한나라 때이죠. 한나라 때 산모 대도가전 문장 혁신 운동이 일어나는데 자 이때 이제 사상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산문체가 났다. 시보다는 이게 산문체가 났다는 거야. 일반 서술형 형태가. 그래서 이제 고문 부운동을 이제 나는데 이때 당나라 때 그 고문 8대가 당송 8대가 운동을 했죠. 당나라 송나라 때 당송 8대가가 그때 당나라 때 나타난 사람이 당송 8대가 중에 한유와 요주원이에요. 네. 이 사람이 당송 8대가고요. 송나라 때는 내가 예전에 외웠는데 소식, 소순, 소철인가요? 그 다음에 구양수하고 증병인가 있어. 증병. 증병. 그래서 한유, 유정원, 소식, 소순, 소철, 구양수, 증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네. 예. 그래서 한유, 유정원 제외하고 이 나머지 사람은 다 송나라 때 사람이에요. 송나라 때. 그래서 당송 8대가가 고문 부운동을 주도했고 사륜 변전체 반대해갖고 고대 시대 때 산문 한나라 때 산문으로 다시 도하자 그 운동을 펼쳤던 게 고문 부운동이다. 이 정도는 정확히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뭐냐면 기출문제 쭉 풀어볼게요. 요 지금까지 했던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 보면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96페이지 펴보세요. 296페이지. 아이고, 이거 좀 앞으로 갔네요. 2번을 볼게요, 2번.
자,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을 항상 시대에 중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산원 변년체를 모아서 문서를 편찬했다? 요거는 위진남북조 관련된 거죠. 소명태자가 이제 문서를 편찬한 위진 남북조 시대고, 산원 변년문은 요거는 당나라 때까지 계속 가요. 한시의 기본이 되는 거죠, 이 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민적인 국수적인 성격을 지닌 거다. 이건 송나라 때죠. 유교를 정치 인형을 채택해 중국의 문화에 기틀을 만했다. 이건 한나라 때. 공영대 오경정의는 유학의 자원 발달 저했다. 당나라 때인데, 그러면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을 시대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해서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이니까 한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완성은 당이잖아. 자, 그러면 이제 답이 3번이 되는데, 제 문맥상 이걸 딱 보니까 요걸 의미를 생각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지는 않고요. 형성과 그 완성을, 형성은 한나라 때, 완성은 당나라 때 구분해갖고 낸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교과서 쪽으로 동아시아 문화권 관련된 내용을 낸 것 같아. 그래서 답이 4번인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때는 이제 주로 장학사들이 문제를 냈는데, 이 장학사들 낸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형평이 없어요. 그 어떨 때는 수능보다 못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문제 오류 좀 몇 개 있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 그렇게 깊이 있는 문제는 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답은 일단은 4번을 해놓고, 그렇지만 좀 약간 깊게 생각을 하면 3번까지도 답이 될 수 있다. 3번도 이렇게 해서 유사 답안을 제가 달아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3번을 보죠. 3번. 자, 다음은 중국의 송대와 관련된 설명이다. 모둠에 답하시오. 그래서 북방의 이민족 군대들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립하지 못한 송정부는, 송나라 정부는 그들의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로써 하위사상에 입각한 정통적 국제질서. 자, 이거는 이제 송나라 관련된 거니까 그 내용 안에 당나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쉽죠. 하위사상에 입각한 국제적 그 질서는 뭐와 관련된 거야? 조공채권 관계, 조공채권 관계 내용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2에 보면 비에 들어갈 도통의 개념을 제시한가요? 송대 순효의 선구적인 역할 한 사람이 누구냐? 자, 비를 보면, 자, 여기 보면 그 앞에 이제 남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있는데,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자, 북방 이민족 국가들의 침략과 위협에 민감하게 인식한 사람들은 외래의 문화에 대한 보수적 성격을 띠게 되고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사상적으로 유교가 불교, 도교를 압도하여 다시 지배적 위치에 확립해 갔다. 이 선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당말에 누구냐? 그죠? 이거는 이제 누구냐면 한유죠. 한유가 뭘 주장했냐면 도통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유교와 불교와 도교 중에 도는 유교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 더 나아가서 유교는 그 맹자 이후의 유교는 유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게 나중에 정호 정의 형제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 사람도 도통론 주장이에요. 근데 정호 정의가 답이 될 수 없는 게 당말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송나라 사람을 배제하는 하니까 한유밖에 안 되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유교의 존립을 크게 우려하고 이들 배척에 유교의 정통성을 재확립하려고 했다. 그 이들 계승해요. 주도니 이래로 이제 송대 철학자들이 우주 만물의 이치와 인간 사회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했고 이걸 완성시킨 게 주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당 중기에 널리 확산되어 성리학에 영향을 미친 불교 종파는 뭐죠? 선종이죠. 예. 선종. 선종은 심성론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알다시피 이제 본체 체와 용이라는 개념도 용이 선종의 개념이 이와 기에 영향을 주잖아 성리학에. 자, 그래서 선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C에서 논의했던 우주의 온갖 존재의 핵심적인 개념 두 개 뭐죠? 이와 기예요. 자, 이와 기는 나중에 성리학 때 좀 설명하는데 이란 건 보편적 원리고 그리고 이가 내재되면서 차별성이 나타나죠. 이게 기죠.
예.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와 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거에서 이제 나중에 주의가 이와 기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어디에 많이 있냐면 오경보다는 사서에 많이 있는 거야. 대학 중용이나 이런 곳에. 그러다 보니까 요 사서를 되게 강조했죠. 요 사서에 대해 줄을 붙이면서 사서 집주를 뭐냐면 썼고요. 그래서 그 성리학은 오경보다 사서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사서 안에 이와 기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성리학 관련된 내용 받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4번 문제 보죠. 자, 다음은 8세기 때 세계 문화권 형성의 문물 형성과 문물 교류에 관련 기술이다. 보면요. 8세기 때 세계는 문화권이 정립되는 시기인데 동아시아에서는 유교 문화권, 서아시아에서는 이슬람 문화권, 그 유럽에서는 기독교 문화권이 형성되는데 이에 따라 각 문화권의 중핵이 되는 정치 세력이 번성되었다. 자, 기역의 수도인 장안은 여기 들어간 기역은 뭐예요? 당연히 당이죠. 왜냐하면 한나라가 안 되는 게 8세기가 벌써 나왔잖아요. 이거 뭐 국제적인 내용 나오고. 하여튼 그 수도인 장안은 그 외국의 사절 및 유학생 그리고 이단인 아랍인들 이단인 중에 이제 소구드 계통의 이제 이단인들 대표적인 사람이죠. 소구드인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자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국제 도시로 번성했다. 그다음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도 그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하여 중국의 도자기, 전진물, 인도의 향신료, 유럽 모피 등이 유통된 국제 도시였고요. 특히 아시아에서와 유럽의 양대륙에 중간 활동했던 이슬람 상인들은 탈레스 전투에서 사로잡힌 포로들이 배운 뭘 통해서 뭐를 제지수를 유럽에 전하게 됐다. 을과 을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하여튼 그러면 당나라의 문화적 특징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거죠. 자 귀족적인 위진남북쪽 이대도 계속 뭐냐면 귀족들이 당문화를 주도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국제성 개방적인 정책으로 동서문화 교류가 활발했고 그 다음에 당 제국의 영토적 확대와 이런 것들과 또 연결돼 있죠.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 니은이 발견된 시대 대표 역사책과 그 저자를 하나 쓰시오. 그래서 역사책은 대표 역사책은 뭐 한서죠. 후한 때 만든 거 한서. 저자는 방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이거 송대니까 지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이게 몇 번이야? 298페이지 4번 문제니까 300페이지 10번 문제 볼까요? 300페이지 10번 문제.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항제는 진이나 제, 조 등, 주 등, 진, 제, 주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남조와 관련된 거죠. 남조와 북조 관련된 나라예요. 그래서 진, 제, 주 같은 5왕조 모두 완비된 사서가 없음을 알고 여러 학자들을 명하여 이들 분담하여 편찬케 했으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서가무하금 총괄하겠다. 예. 이건 국사 감수제도를 얘기해요. 국사 감수제도. 당나 태종 때 실시한 제도죠. 당 태종 때. 자, 그는 새로운 체제의 사서를 편찬했는데 이 사서는 사전의 종류를 포제해단 편을 만들고 각 편마다 관련된 연월순서 순서대로 이제 배열했다. 이 체제는 각 사건의 원인과 발달.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원인과 발달. 사건의 인과관계, 전개 과정 결과 및 영향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기사 본마치예요. 근데 기사 본마치 새로운 체제라고 했으니까 새롭게 처음 만든 사람 말하는 거죠. 요 그는 원추단인 거예요. 원추. 좀 듣보잡이지만 그래서 이제 원추가 이제 북송 때 사람인데 그 당시 통감 기사 본마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감 기사 본마치 자치 통감을 뭐냐면 기사 본마치로 해서 재편집한 거야. 통감 기사 본마치. 자, 그래서 최초의
기사본마체를 만들었던 사람이 원추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가는 이로 인해서 정사 편찬에서 창의성과 비판의식이 약화되었다. 맞죠? 국가가 이제 개입되면서 역사 편찬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 다음에 가는 이 황제 이후에 역사 인원을 다룬 사통이 편찬됐다. 예. 자, 맞죠? 사통, 유지개 사통은 당태종 이후에 만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사선 대일통과 의리의 주안점을 줬다. 대일통은 천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통일돼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어디에서 강조하냐면 춘추에서 강조해. 춘추에서는 공자가 강조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원추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원추의 기사본마치하고는. 자, 나는 이 사설 통해 단대사를 다룬 사서가 처음 출연됐다. 자, 단대사는 한나라의 그 역사를 다는 거야. 한 시대만. 단대사는 우리가 방고에 한서하고 돼 있지만 실제 중국 역사의 단대사는 노나라 역사에 노나라 역사를 다룬 춘추죠. 춘추. 원래 이게 정확한 말 노춘추라고 해요. 노춘추. 춘추라는 그 역사 종류는 노나라 외에도 다른 나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건 공자가 쓴 노나라 춘추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춘추를 뭐냐면 노나라 춘추를 그냥 춘추라고 얘기하지만 춘추 자체가 단대사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도 이제 한번 있고 참고로 원추의 기사본마치는 단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통강 관목을 이제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자, 통과가 뭐야? 자칫 통과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통사야, 통사. 예.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되는 거죠. 기울과 니은. 이렇게 이제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2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다음은 중국의 사수와 관련된 설명이다. 기획과 니은의 그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사기의 서와 함께 한서의 지는 문물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역사 서술 방식이다. 자, 이러한 서술 방식 계승한 통정과 거기면 문헌통골 중에 삼통이라고 하는데 삼통에 빠진 게 뭐냐? 여기에 남송 때 쓴 통지가 있죠. 정조에 정조가 쓴 통지. 그래서 통지 쓰면 되고, 자, 이들 문헌 가운데 사기의 서술 체제를 모방해요. 통지의 핵심 부분은 재앙의 정치 행적의 경우 제기, 재앙 위에 뛰어난 인물과 행적을 하는 열전, 그리고 학술 및 전장의 대강을 정리한 락이 있다. 락. 정확하면 20락이 있죠. 20락. 20락이 문물 제도뿐만 아니라 학술 제도 같은 것들 같이 설명해.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독립된 학문으로 이제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기획의 명칭은 통지, 니은의 명칭은 락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13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뭐냐면 그 다음 부분을 넘어갈게요. 순화 때, 당나라 때 동서무용 조류 부분을 넘어갈게요.